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니체와 함께하는 철학 산책. 어느 날 니체가 내 삶을 흔들었다 입니다. 지은이는 장석주, 펴낸 곳은 문학세계사입니다. 저는 장석주 작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대추 한 알이라는 시부터 생각납니다. 짧디 짧은 시 한 편에 작은 대추 한 알에 모든 걸 담아낸 시인의 관찰력과 해안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작가는 19세 때 시립도서관에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벅찬 환희 속에서 읽고 시와 철학을 독학으로 익히면서 평생 읽고 쓰는 일을 하리라 다짐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서문에서 니체의 철학이 벼락처럼 말랑말랑한 뇌에 꽂혔다고 표현했더군요. 이 책은 장석주 작가가 꼽은 인생책이자 최고의 철학책인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니체 철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철학을 통해 배우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말과 생각이 시인의 눈으로 어떻게 표현되었을지 무척 설레고 기대하며 읽은 책입니다. 그럼 장석주 작가에게 웃음의 화관을 씌워준 니체와 함께 철학 산책을 떠나보시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내 인생의 철학책으로 꼽을 수 있는 건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삶이라는 야전에서 유격전을 벌이는 병사이자 적진을 정찰하고 탐색하는 척후병이었던 니체는 철학과 전쟁을 동일시했다. 그는 전쟁을 거룩한 과업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쟁이란 어떤 것일까? 망치를 들고 우상을 깨는 철학자였던 그가 치른 전쟁은 사유의 전쟁, 도처에 숨은 적들과의 전쟁, 거짓이나 우상과의 전쟁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생을 사랑하는 철학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전투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승리다. 너희들이 하는 노동이 전투가 되고 너희들이 누리는 평화가 승리가 되기를 바란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니체는 훌륭한 명분이 전쟁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전쟁이 모든 명분을 신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더 나아가 자기 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기꺼이 전사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환자이자 의사이고 유럽의 붓다이자 그를 따르는 수행자인 니체에게서 나는 웃는 법, 춤추는 법,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고향을 떠나 사는 법, 고독을 견디는 법, 병이라는 불안과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고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 법, 낙타처럼 순응하는 길은 거부하고 사자처럼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 내면에 혼돈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놀이 속에서 삶을 긍정하고 기쁨을 얻는 법을 배웠다. 지금 니체를 읽어야 한다면 나는 그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말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니체 철학이 우리 내면의 삶과 의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점이다. 자기 삶을 분쇄하고 그것을 뭉쳐서 만든 거울이란 어떤 기물인가? 나는 일찍이 거울에 대해 이렇게 썼다. 자기 의식으로서의 거울, 내면적 삶이 시작되는 지점으로서의 거울, 건강과 육체를 돌보는 자아로서의 거울, 여명과 번개로서의 거울. 이 혼돈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거울이 아닌가. 니체는 거울 세계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 힘과 힘이 만나는 파장의 유희로서 유일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개이기도 한 것,
몰려오는 힘과 흘러넘치는 힘의 바다인 것, 자기 모습의 밀물과 썰물인 것, 결코 만족하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지치지 않는 생성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는 바로 권력의 의지이고 우리 자신은 바로 그것에서 탄생한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니체 철학의 이해를 위하여. 철학자 중에 철학자. 니체는 철학자를 넘어선 철학자다. 우리는 그를 무엇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는 문명치료사, 의사이자 환자, 사유의 무정부주의자, 철학의 테러리스트, 서양의 붓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현대 철학의 실험실, 혹은 하나의 경계선이다. 현대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경계선. 니체는 제 실험실에서 철학의 특이점들, 반시대적 통찰들, 이전에 없던 무수히 많은 철학의 새로운 개념을 이끌어낸다. 그것을 무엇라고 불러야 좋을까? 그것을 서양의 불성이라도 불러도 좋은가? 니체는 붓다에 필적하는 서양의 붓다가 되려는 기획을 최초로 세웠던 유럽의 철학자가 아닌가? 그의 철학적 사유는 위대한 정오에 도달한다. 정오는 발밑의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순간 깨어있음 그 자체, 완벽한 통각의 찰나, 오류가 없는 순수 사유의 정점이다. 그 정오에 도달하는 순간 니체는 철학이라는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로 변신한다. 이제 그는 동일한 것에 영원 회귀라는 구원을 바탕으로 하는 전대미문의 철학을 포교하기에 이른다. 니체는 말한다. 나는 경류 옆에 있는 난간이다. 누구든 잡을 수만 있다면 나를 잡아도 좋다. 니체의 건강은 나빴고 충혈된 눈동자는 무서웠다. 충혈된 눈동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미치광이이자 무서운 사람으로 오해하기 쉬웠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다. 니체는 망치를 든 철학자였다. 서구 철학이 배출한 가장 용맹하고 가장 뛰어난 전사였던 그는 제 손에 들린 망치로 기존의 오래된 진리와 덕목들, 철학의 우상, 유럽 문명을 퇴락시킨 유대 기독교적 도덕들, 무엇보다도 저 서양의 병증인 수동적 니힐리즘을 깨부순다. 니체는 죽어도 죽을 줄 모른 채 그 응고된 것, 고착된 것, 어쨌든 수명을 연장하려는 그 모든 음모를 부수고 파괴하는 자였다. 학대당하는 말을 안고 울부짖는 철학자. 1889년 1월 3일 아침 이탈리아 북부 도시 토리노에 머물던 철학자는 산책을 하려고 하숙집을 나선다.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 건너편 마부 대기소에서 한 마부가 말에 채찍질을 해대고 있었다. 철학자는 느닷없이 비명을 지르며 광장을 가로질러 채찍질을 당하는 말에게 달려들어 목을 감싼다. 말의 목을 부둥켜 안은 채 울부짖던 그는 압도적인 흥분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다. 정신착란이 철학자를 덮친 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하숙집 주인도 광장으로 나왔다가 발광한 철학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옮긴다. 학대당하는 말에 자신을 투사하며 울부짖는 철학자는 바로 니체다. 그만 채찍질을 거둬라. 니체는 말의 목을 끌어안으며 외친다. 이와 같은 장면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온다. 라스콜리코프는 술 취한 농부들이 말에게 채찍질을 해대는 악몽을 꾼다. 라스콜리코프는 꿈속에서 죽은 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니체가 죄와 벌을 읽었을 개연성은 높다. 불쌍한 말에 대한 라스콜리코프의 연민이 니체의 무의식에 전이되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니체가 토리노의 광장에서 마부에게 학대당하는 말을 본 순간 이 연민이 무의식을 찢고 격렬하게 분출한 것은 아닐까. 니체는 의식을 되찾지만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동공이 풀리고 의식은 혼미해진 채 그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숙집에서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광란의 몸짓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소동을 일으켰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자 하숙집 주인은 경찰을 불렀다. 그 소동이 가라앉은 뒤 니체는 소파 구석에 웅크린 채 출판사에서 보낸 니체 대 바그너라는 책의 교정쇠를 들여다보았다. 운명의 생을 향한 무한 긍정. 눈부시게 쏟아지는 빛 속에 서서 어둠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눈부신 일광이 어둠을 삼키기 때문이다. 약동하는 삶의 중심에 서서 죽음을 상상하는 일도 어렵다. 삶의 약동이 죽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죽음은 미래의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언제나 미지이고 수수께끼인 죽음은 주체가 그 주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이다. 에피쿠르스 철학에 따르면 죽음이 여기에 있을 때 당신은 여기 없다. 죽은 뒤에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 주체가 삶과 죽음을 동시적 사건으로 경험할 수 없다. 실존 사건으로서의 죽음, 존재를 무화하는 죽음. 사람은 이런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죽는 순간 우리는 멈춤 없이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간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에 침식당하며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죽음이 존재의 파괴가 아니라 알 수 없음, 미지 그 자체인 까닭이다. 니체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생을 사랑한 철학자는 생명을 쇠잔으로 이끄는 것들을 거부하고 삶을 긍정한다. 매사에서 큰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언젠가 때가 되면 나는 단지 긍정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운명의 아모르 파티. 이것이 삶이더냐?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을 외치면서 생을 기꺼이 끌어안았다. 니체의 책을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조차 니체를 신이 죽었다고 선언한 철학자로 기억한다. 니체 철학에서 신은 죽어야 하고 신의 죽음은 인간에 의한 살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의 죽음과 함께 신적인 것을 중심축으로 구축된 유럽의 가치체계는 무너진다. 유럽 문명의 황혼이 닥친다. 황혼은 긴 어둠을 예고한다. 가치체계의 전도와 더불어 허무주의의 그림자가 유럽을 뒤덮는다. 니체 역시 그 그림자를 밟고 서 있게 될 것임을 알았다. 신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니체는 아침놀이 밝아오는 예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허무주의가 빗장을 열고 들어와 인간을 덮치자 애언자 니체는 허무주의의 그림자, 그 어둠이 잉태한 여명이 터지기를 기다린다. 루 살로메와의 사랑. 니체가 사랑한 여자는 작가 루 살로메가 거의 유일하다. 살로메는 프랑스에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한 유대계 귀족의 6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는데 1880년 아버지가 죽은 뒤 어머니와 함께 스위스로 와서 스위스 취레이 대학에 입학한다. 니체와 살로메는 1882년 5월경에 만난다. 니체는 이탈리아 북서부의 오르타 호숫가에서 파울레, 살로메와 그녀의 어머니 루이제 등과 며칠을 지낸다. 니체가 살로메를 보고 첫눈에 사랑을 느낀 그의 여름, 살로메는 니체의 초대로 그의 별장에 한 달간 머물렀다. 이때 살로메에게 즉흥적으로 청혼을 하지만 거절당한다. 니체는 살로메의 지성과 육체의 매력에 찬탄하며 우리가 어느 별에서 내려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 니체의 나이는 38세, 살로메는 21세 때다. 루 살로메에게 사랑 고백을 한 사람은 니체가 처음이 아니다. 바그너, 릴케, 마르틴 부버, 하우프트만, 스트린드베리,
베데킨트, 프로이트 등 유럽의 지성들이 루 살로메에게 매혹당했다. 페터스는 루 살로메의 전기에서 루가 방 안에 들어서면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다라고 쓴다. 살로메는 추리히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과 예술학을 전공한 작가로 재능과 빼어난 미모를 다 갖춘 보기 드문 여성이었다. 누구나 한 번 보면 사랑에 빠질 만한 살로메는 18살 때 자신에게 지적 세례를 퍼부은 아버지뻘인 43살의 기혼자인 핸드릭 길로트에게 빠진다. 살로메는 막 피어나는 여성의 생동감으로 스승에게 다가간다. 스승의 서재에서 그의 무릎에 앉아 넘쳐 흐르는 사랑을 퍼붓지만 길로스가 청혼을 하자 거절하고 떠난다. 그의 방에서 일하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그녀를 포옹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아내가 되어달라고 속삭였다. 루는 깜짝 놀랐다. 다시금 한 세계가 이성과 정신의 세계가 무너졌다. 한 신이 또다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변했고 그녀의 애정은 순박성을 잃었다. 살로메는 니체의 제자이자 친구인 파울레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도 거절하고 니체의 청혼마저도 거절한다. 살로메는 누구에게도 속박되는 걸 원치 않았다. 살로메는 파울레에게 청혼을 거절하면서 대신 두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요구한다. 파울레가 살로메를 니체에게 소개한 그 무렵 어느 사진관에서 세 사람이 마차를 사이에 두고 찍은 사진이 남았다. 살로메는 두 남자 뒤에서 채찍을 들고 서 있다. 이 사진은 매우 상징적이다. 마차 앞에 두 남자는 말로, 마차 뒤에 선 살로메는 채찍을 든 말의 조련사로 연출된 것이다. 이런 구도를 연출한 것은 니체 자신이다. 세 사람은 기묘한 삼각관계를 이어가다가 베를린으로 돌아와 살로메가 파울레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 관계는 깨지고 만다. 두 사람의 동거 소식은 니체에게 큰 충격을 준다. 살로메는 동거를 하는 중에 41살 된 카를 안드레아스라는 동양 언어학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결혼한다. 안드레아스는 살로메에게 결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자살 소동을 벌인 끝에 허락을 받아낸다. 파울레는 이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4년 만에 바닷가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택한다. 알려진 바로는 살로메는 동거인이나 결혼 상태에 있는 이들과는 어떤 육체 관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니체는 살로메와의 사랑을 우주적 사랑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이 광란하는 미치광이의 제정신으로, 즉 저주받은 자의 전형적 광기로 사랑에 빠졌다라고 쓴다. 다 알다시피 니체의 사랑은 무참하게 거절당한다. 사랑이 컸던 만큼 상실감도 엄청났다. 니체는 사랑을 잃은 상태에서 이듬해 필생의 저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쓰고 그 책 1부와 2부를 세상에 내놓는다. 6해가 지난 1889년 1월 3일 니체가 토리노 거리 6번가 광장에서 마부가 말에 채찍을 휘두르는 광경을 보고 발작을 일으킨 것은 채찍을 든 여성 살로메와 관련이 있을까? 살로메를 조련사로 자신은 말로 투사한 니체의 무의식이 그 찰나 폭발한 것은 아니었을까? 니체는 그 뒤로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쓰러져 정신병원을 드나들며 허무하게 여생을 마친다. 철학자 정신병원에 가다. 1월 8일 오후 니체가 정신착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오버베크가 토리노의 하숙집에 도착하는데 그는 하숙집의 소파에 의기소침해서 웅크린 니체를 보고 단박에 정상이 아니란 걸 알았다. 안색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니체는 정신착란 직후에 자신을 디오니소스라거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서명한 편지들을 잇따라 써서
지인들에게 보냈다. 브루크하르트는 오버베크를 찾아가 그 편지들을 보여주었다. 친애하는 교수님, 결국 나는 신보다는 바젤의 교수로 더 살고 싶었습니다만 신의 일인 세계 창조를 소홀히 할 정도로 내 개인적 이기주의를 그렇게 심하게 밀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카리나누 궁의 맞은편에 있는 작은 학생방을 허락했습니다. 당신의 니체 1889년 1월 5일. 이 편지에는 추신도 붙어 있다. 나는 학생용 외투를 입고 산책하며 여기저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까? 나는 신입니다. 이 캐리케처를 내가 만들었지요. 내일은 내 아들 움베르토와 매력적인 마르게리타가 올 겁니다. 나는 가야파를 사슬에 묶었습니다. 나 자신도 작년에 독일 의사들에 의해 완강한 힘으로 십자가에 묶였습니다. 비렐름, 비스마르크, 그리고 모든 반유대주의자는 제거되었습니다. 1889년 1월 5일. 오버베크는 바젤의 정신과 의사에게 이 편지 2통을 보여주는데 의사는 빨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충고한다. 오버베크는 서둘러 바젤에서 토리노로 떠난다. 방으로 들어서는 오버베크를 보자 니체는 먼 데서 자신을 찾아온 친구를 격렬하게 끌어안는다. 니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소파에 쓰러지듯 앉는다. 피아노를 두드리고 괴성을 지르며 노래하고 괴이한 춤과 몸짓을 보이던 니체는 의기소침한 채 소파에 말없이 앉아 음산한 호조로 제가 신의 후계자라고 중얼거린다. 오버베크는 니체의 중얼거림에 놀란다. 이튿날 오버베크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니체를 데리고 기차역으로 나간다. 오버베크는 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는 니체를 간신히 설득해서 예나행 기차를 탄다. 바젤에 도착하자마자 정신병원에 입원한 니체는 여러 차례 두통과 발작을 일으키고 두통과 발작이 지나가면 유쾌하고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인다. 의사는 진행성 마비라고 진단하고 노상에서 아무나 포옹하고 키스하며 담벼락을 기어오르는 것을 가장 즐겼다고 진술함이라고 소견서에 적는다. 1월 17일. 니체는 예나대학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니체는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것과 여자를 내놓으라며 울부짖고 난동을 부리는데 의사는 전형적인 조광증 증세라고 진단한다. 그 정신병원에서 1년 동안 머문 니체는 그 뒤로도 10년을 더 살았다. 1900년 8월 25일 정오경 니체가 죽는다. 하지만 철학자 니체는 토리노 광장에서 정신착란을 일으켰을 때 이미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생은 비극인가 희극인가.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남긴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은 인생이 숨긴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대배우는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보다. 나는 이 말을 인생이 희비극으로 뒤엉킨 덩어리이고 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받아들였다. 인생의 여러 고비를 거쳐 노년의 초입에 서 있다. 담배는 피지 않지만 커피의 쓴맛에서 인생의 비극과 희극의 기미를 가늠하며 여기까지 떠밀려 왔다.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것들을 모른 채 인생을 꾸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영원의 가장자리를 맴돌며 겨우 늙고 죽는 일의 두려움에 대한 한 점의 실감만이 있을 뿐이다. 근면한 동료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 내일도 이 세계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온전하리라는 신뢰, 여름에는 달콤한 복숭아와 자두를 맘껏 먹을 수 있으리라는 설렘 속에서 희망과 기대는 부푼다. 의미의 실체는 이런 설렘과 기대,
낙관과 긍정의 기분을 성분들로 이루어진 만족감이다. 굳이 불행해지고자 애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행복을 안달복달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의미의 존재가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한다. 살아보니 생은 평등하지 않다. 어디에나 불평등이 편재한다는 게 이 세계가 품은 진실이다. 니체는 간명하게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나는 내게 주어진 생의 불우한 조건들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젊은 시절을 불우한 조건들, 딱히 대상이 없는 분노와 적대감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싸우느라 허비했다. 내가 누린 평화는 작고 그 나머지 시간은 온통 소란스러웠다. 니체의 책을 읽다가 사람들은 활과 화살이 옆에 있을 때에만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다를 떨고 다투게 된다. 라는 구절에 전율을 느끼고 내 안에 어린 짐승이 무언가에 깊이 찔린 것처럼 통증을 실감했다. 사람들은 1000개나 되는 교량과 작은 판자 다리를 건너 미래를 향해 돌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더 많은 불평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나의 위대한 사랑이 내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적이 속에서 형상과 유령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형상과 유령을 동원하여 서로에 대항하여 최선의 전투를 벌여야 한다. 선과 악, 풍요와 빈곤, 숭고함과 치열함, 그리고 가치의 모든 명칭들. 이것들은 무기가 되어야 하며 생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시, 달그락거리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생 자체는 기둥과 계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높이 세우려 한다. 생은 먼 곳을, 행복을 머금은 아름다움을 내다보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 생은 높이 오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높이 오를 필요가 있기에 생은 계단을, 계단과 오르는 자들이 범하는 모순을 필요로 한다. 생은 오르기를 원하며 오르면서 자신을 극복하기를 원한다. 니체는 제대로 살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이 상승하기 위해 최선의 전투를 벌여야 한다 라고 말한다. 내 안의 사유가 깊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사유의 유격전이 필요한 법이다. 내 불우함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승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내가 싸워야 할 적이란 무엇인가? 아무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찮은 적을 가진 자는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니체는 적을 갖되 증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적만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한다. 생은 높이 오를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한 니체는 깊이에 집착한 심연의 철학자가 아니라 높이에 대한 사유를 한 철학자다. 높이는 존재의 향상과 자기 극복의 산물이다. 높이는 정신의 상승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한 긍정에 이르는 표대이며 미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할 것이다. 생의 높이에 도달하는 자는 아주 소수다. 사람은 1000개나 되는 교량과 작은 판자 다리를 건너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춤추고 웃어라. 천지가 실록으로 우를 창창하다. 우리는 웃지 못하는 날들, 웃음을 잃은 날을 보내고 있다. 웃음의 화관을 잃고 분노와 무기력과 우울 속에서 지낸 날들, 도대체 언제 웃었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꿈속에서조차 웃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는 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라는 재난에 짓눌리고 불안에 포박된 자는 생기를 잃고 우울증이라는 헛구렁에서 헤맨다. 만성적 불안에
의식이 짓눌린 상태를 누군가는 코로나 블루라고 진단한다. 동네 숲길을 산책하다가 춤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이라는 식구가 떠올랐다. 이 식구를 웃어라,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아이들처럼으로 바꿔 나지막이 중얼거리다가 문득 철학이 웃음을 진지한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는데 생각이 미친다. 웃음을 경박한 망동이거나 가벼운 익살과 시시덕거림으로 여긴 탓이리라. 웃음을 철학 바깥으로 추방하는 흐름에 반기를 든 철학자들로 플라톤, 쇼펜하우어, 베르그송, 프로이트, 니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웃음은 우스꽝스러운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내면 반응이다. 니체는 웃음의 생리학을 꿰뚫어보고 순진무구한 웃음을 예찬한 철학자다.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자나 죽어가는 자들은 웃지 못한다. 오직 담대한 자, 약함을 넘어서서 용기를 내는 자, 즉 강하고 지혜로운 자만이 웃는다. 대체로 인간은 약하다. 그러므로 웃는 자는 드물다. 나는 차디찬 영혼, 당나귀, 눈먼 자, 술 취한 자를 두고 담대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려움을 아는 자, 그러면서도 그 두려움을 제어하는 자, 긍지를 갖고 시면을 바라보는 자가 용기 있는 자렸다.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용기 있는 자가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자가 용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웃음의 맞은편에 악마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악마는 항상 엄숙하고 심각하며 심오하고 당당하다. 악마는 웃을 줄 모른다. 이 악마가 중력의 악령이다. 사물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 중력의 악령들 때문에 인간은 춤과 웃음을 잃는다. 매사의 엄숙, 심각, 심오한 태도는 웃음의 불능을 초래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웃는다. 오직 어린아이만이 제 몸속에서 신이 춤추는 듯 즐거워한다. 거만함과 비열함이 아니라 제 안에 벅찬 환희를, 존재의 법열감을 분출하는 것, 이게 진짜 웃음이다. 우리는 어떻게 놀이에 빠져 몰입의 기쁨을 누리는 어린아이로 살 수 있을까? 웃음의 빈곤 속에서 우리는 사소하게 불행해진다. 순진무구한 웃음은 불행을 중화시킨다. 까르륵거리며 웃는 존재들로 세상은 밝아진다. 교활하거나 조롱이 섞인 불순한 웃음이 아닌 어린아이 같은 웃음은 세상의 악을 누르는 해독제다. 어린아이 같이 웃어라. 어른은 누구나 강박관념과 신경증에 사로잡혀 웃지 못한다. 대체로 존재의 무거움으로 추락하는 자들은 제 안에 필요 이상의 엄숙과 심각을 끌어안고 사는 탓이다.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가. 우리는 변신과 비상을 위해 중력의 악령을 떨쳐내고 더 가벼워져야 한다. 오직 가벼운 자만이 춤추고 웃는다. 웃어라. 웃음의 신이 제 몸속에서 춤추고 있는 듯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